안녕하세요. 메서스 코리아의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장규환 부장입니다. 매트랩 대학생 AI 경진대회 토크쇼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메서스는 2022년에 매트랩 대학생 AI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메서스 엔지니어들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의 수준 높고 다양한 출품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께 수상팀의 프로젝트를 함께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다양한 매트랩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수상 프로젝트를 확인하시어 궁금한 내용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Q&A 섹션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매트랩 대학생 AI 챌린지 2022의 1등의 영예를 아는 가천대학교 토커팀의 대표자 곽은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토커팀의 대표자 곽은지입니다. 네, 먼저 1등에 수상되신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주제였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발표 자료가 준비되셨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 기반 수술실 보조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우리 토커팀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매트랩 챌린지에 참가하게 된 팀 토커의 곽은지입니다. 저희는 매트랩을 사용하여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 기반 수술실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술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생이 가장 중요시되는 수술 현장에서는 수술 도구조차 간호사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됩니다. 수술이 장시간으로 길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시장에서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사의 도움 없이 의사가 원하는 때에 수술 도구와 모니터를 정확한 위치에 실수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매트랩을 사용하여 딥러닝 기반 음성 인식 및 음원 위치 추정 기술을 활용한 수술실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가 수술 도중 필요한 수술 도구 또는 모니터를 부를 경우 딥러닝 기술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의사의 목소리를 인식한 다음 음성이 들어온 방향을 추정하여 해당 방향으로 수술 도구 테이블이나 모니터를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IoT 기기인 라즈베리 파이에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장착하여 여러 마이크로부터 들어오는 실시간 다중 채널 음성 데이터를 받습니다. 들어온 음성 데이터는 매트랩으로 구현한 CNN 기반 음성 명령어 인식 모델을 통해 해당 명령어를 인식하고 음원 위치 추정 모델로 소리가 들려온 위치를 추정합니다. 추정된 위치 각도 값은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한 모터를 구동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회전시켜 수술 도구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동시키게 됩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 모델들은 매트랩의 심층 신경망 디자이너를 통해 CNN을 기반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두 모델 모두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뒤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붙은 분류신경망입니다. 다음은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명령어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은 저희 팀이 직접 녹음하여 수집하였습니다. 화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저희 팀원 2명뿐만 아니라 구글, 파파고와 같은 번역기의 음성을 활용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인풋 듀레이션은 1초이고 클래스는 각각 메스, 시저, 포셉, 언노운,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총 5개이며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1793개입니다. 다음으로 음원 위치 추정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단일 채널 음향 데이터를 다중 채널 음향 데이터로 만들 수 있도록 공간 임펄스 응답을 생성하는 룸 임펄스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하였습니다. 220명의 화자가 특정 스크립트를 읽는 소리를 녹음한 데이터셋인 TIMIT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0도부터 180도 사이 2,500개의 방향에서의 소리를 샘플링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딥러닝 모델과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매트랩에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각각 음원 위치 추정 모델과 음성 명령어 인식 모델의 러닝 커브입니다. 음원 위치 추정 모델의 검증 데이터에서의 정확도는 89.77%, 음성 명령어 인식 모델의 정확도는 97.93%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의 시스템 구현은 매트랩 시뮬링크의 라즈베리 파이 서포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데모 캡처본은 시뮬링크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의 시스템을 구현했을 경우에 실제 동작을 나타낸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한 개로 학습된 모델 파일만을 적용시킨 영상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도구 전달 과정이 최소화되어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며 시간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인력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핵심 기반인 음성 인식 플랫폼의 유연성은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기기에도 접목이 가능하여 그 확장성이 무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나요? 그럼 토커팀의 대표 곽은진님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가 이렇게 수술실에 진짜 많이 잘 적용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이제 질문들을 받아봤고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채팅창을 통해 질문 주시면 지금 이 세션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먼저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진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벼운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음성 인식과 음원 위치 추정을 결합하면 여러모로 사용될 분야가 많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매트랩 경진 대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트랩 및 매스워크에서 편리한 툴들을 많이 개발해 두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저희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회 참여해서 또 1등까지 받으시고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원 위치 추정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매트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신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음원 위치 추정을 위한 다중 채널 음향 데이터는 Room Impulse Response Generator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만들었는데요. 방의 크기하고 그리고 마이크의 위치들을 지정하고 음원의 위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랜덤하게 생성하여서 이 함수에 넣어주면 이에 따른 Room Impulse Response를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Room Impulse Response를 단채널 음향 데이터와 컨볼루션 연산을 실행하면 다중 채널 음향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했을 때는 파이썬 환경에서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트랩에도 같은 기능이 파일 익스체인지에 있었어서 이걸 활용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곽은지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매트랩에 파일 익스체인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파일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매트랩 활용하신 분들끼리 이제 커뮤니티 공간인데 앞으로도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간단한 코멘트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다음 질문 좀 긴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곽은지 대표님.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감안한 아주 좋은 응용 사례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잘 보았습니다. 제가 수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곽은진 대표님의 프로젝트는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술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어떤 수술 도구를 이렇게 딱 주면 그 도구를 가지고 수술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원 위치 추정 성능이 89.77%, 음성 인식 모델 성능이 97.93%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활용 가능한 성능이 될 수 있는지, 아니 만약에 이 성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다면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게 또 과다하게 정확도가 높은 과적합이라고 보여진다면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질문이 세 가지네요. 이게 실제 활용 가능한 성능이냐, 그 다음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방법이 있느냐, 과적합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현재 높은 정확도의 모델들을 얻기는 하였습니다만, 실제 수술실에서 사용을 하려면 실제로 부르지 않았는데 모델을 불렀다고 예측을 하거나 또는 잘못 인식하는 거짓 케이스 없이 더 정밀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데이터를 더 수집한다거나 학습 과정에 규제를 놓거나 또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의 음성 데이터를 더 수집하고 추가로 드롭아웃이나 가중치 규제 기법을 적용한다면 과적합을 피하면서 모델들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적은 연산량 증가만으로 큰 정확도 향상을 보이는 레지듀얼 유닛이나 또는 어텐션 유닛과 같은 모듈들을 저희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거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대회 수상을 통해 이제 상금을 받게 되실 텐데 혹시 어떻게 네. 쓰실 계획이 있는지 이건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너무 영광스럽게도 1등을 하게 되어서 또 저희의 기대보다 또 큰 돈을 얻게 돼서 저희끼리 아마 자축 파티라도 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 분야가 이제 수술실에 대한 건데, 수술실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혹시 있을까? 한번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의 메인 테마가 소리를 인식하고 그리고 해당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정도이지만 더 프로젝트를 심화한다면 로보틱스 기술과 연계해서 수술실과 같이 물체를 직접 손으로 옮기기 번거로운 환경인 어디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로 뭐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전달한다거나 또는 정비 작업을 돕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실제 하드웨어 단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모델 네트워크의 용량도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네트워크 모델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심화한다면 이런 용량의 경량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니즈가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경량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모델의 용량은 둘 다 이제 0.71MB로 현재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질문 주신 것처럼 모델의 경량화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프로젝트 심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량화 기법을 통해는 원래는 더 크고 복잡한 모델을 저렴하고 작은 하드웨어들에 이식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저희의 시스템을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제안을 하였지만 보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 경량화를 통한 소형화 및 대중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제 또 들어온 게 이미 확보된 데이터의 학습만으로 본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새롭게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진강학습이 필요하진 않은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이제 만드신 건 모델 만드는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진강학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는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서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해 주신 데이터 증강 기법들을 예를 들어서 시프팅이나 피치 조절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더 정확하고 강건한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시간상 될 것 같은데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고요. 혹시 이런 노이즈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의 종류로는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가 말하는 소리 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 기계들의 잦은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이러한 노이즈들이 섞인 데이터를 더 수집하여서 모델을 학습한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와 Q&A 세션에 대한 답변해주신 우리 토커팀의 곽우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다음 발표자로 한양대학교의 하이텔 팀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텔 대표팀의 박동혁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하이텔 팀의 박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주셨고요. 다시 한번 2등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발표 자료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데이터를 활용한 코비드-19 확진자 수 예측이라는 주제로 박동윤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텔 팀의 박동혁입니다. 경기도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수 예측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감염자의 비말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현재 유행 중인 질병입니다. 전염병 예측 모델은 확진자 수 동향을 파악하여 감염병 전파 억제를 위해 제도와 강도와 도입 시기 조절에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딥러닝 기반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 수 예측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시기의 예측을 위해 계량 통계학과 딥러닝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영향 요인과 그 외 외부 요인에 대해 반영되지 않아 본 공모전에서는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확도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한 확진자 수 예측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확진자 수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개요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발생 및 확산 관련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발생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LSTM을 기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 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 센터에서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변수를 일일 단위로 가공하고 취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틀랩 내에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셋을 입력하였습니다.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앙상블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순혈 중요도를 산출하였습니다. 순혈 중요도를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수, 실업률, 전력 사용량, 버스 승하차 인원, 전철 승하차 인원이 상위 요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선택된 변수는 사람들의 외부 활동 수준을 대표하며 확진자 간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특징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확진자 수 예측을 위해 인공신경망 방법론 중 하나인 LSTM을 활용하였습니다. LSTM은 게이트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기존 순환 신경망에서 발생한 그레디언트 문제와 장기 의존성 문제 등을 해결한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순열 중요도를 기반으로 선택된 변수를 데이터로 불러온 후 LSTM 학습에 적합한 형태인 셀형 배열로 변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정교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7일 후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시퀀스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셋을 9대1로 분할하였습니다. 확진자 수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레이어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개의 LSTM 레이어를 포함한 6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모델로 개발하였으며 파라미터 설정은 우측 상단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개발된 예측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슬라이드에 있는 영상을 통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TM 기반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 수 예측 모델의 개발 결과를 슬라이드의 좌측에 있는 도식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예측 성능을 정량화하기 위해 RMSE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0.1229가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수와 연관이 있는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활동 인구수, 실업률, 전력 사용량, 버스 승하차 인원, 전철 승하차 인원이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측 성능이 우수한 LSTM을 기반으로 확진자 수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본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LSTM 기반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수 예측 모델에는 세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수 예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기와 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된 모델은 다양한 감염병 및 전염병 예측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상 하이텔 팀의 경기도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수 예측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나요? 그럼 한양대학교의 하이텔 팀 박동혁 학생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확진자 수 예측하는 모델을 통해서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하셨지만 기타 다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된 질문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먼저 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하이텍 팀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구성한 이게 좀 드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아무래도 그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많은 분야에서 그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교통에 대해 다루는 연구실로 그 교통 분야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생들은 이제 교통의 기초적인 이론이랑 지식에 대해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발휘하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하이텔 팀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AI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함께 데이터 수집부터 모형 개발 단계까지 참여하여 그 좋은 경험을 공유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팀을 짰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LSTM은 기존 RNN과 달리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와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각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라는 것은 이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킬 때 그 로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는데, 그 기준인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하여서 글로벌 옵티멀 값을 도출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즉, 최적의 값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장기 의존성 문제라는 것은 그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과거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문장을 길게 암기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매틀랩을 활용하여 대학생 AI 경진대회에 참여했는데 그 주제는 경기도 데이터를 활용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예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땡땡땡에 이제 매틀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예시까지 들어서 이렇게 답변 친절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모델링 잘 보았습니다. 기존 모델링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어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염병 모형을 통한 예측 방문 중에 하나인 SIR이라고 하는 모형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IR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수학적 모델링 결과물과의 뭔가 비교가 필요하진 않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일구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위해 그 딥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LSTM을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염병 예측에서는 그 미분 방정식 기반의 그 SR 모형을 다수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 프로젝트에서 그 SR 모형을 포함해서 수리 통계 기반의 모형이나 뭐 시계 모형이나 그 딥러닝 모형 등 다양하게 활용해서 서로 비교하는 우수한 모델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좀 편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생겼던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실지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슬픈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한 시점이 그 작년 하반기 즈음이었는데, 그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유행하고 있어서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연구실 내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늦게 유행을 하게 돼서 다들 후유증으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팀 구성원 모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겪고 나서 그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빠르게 개발해야겠다는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뭔가 좀 약간 소위 약가고치 느낌도 없지 않아 들지만, 네,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렇게 더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니까 프로젝트 자체로는 좀 더, 예, 의미 있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 연관해서 또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ASTM은 위에 언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수시 문제라든지 장기 의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LSTM에는 이제 그 RNN과 다르게 이제 세 가지 게이트를 셀 구조에 추가를 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게이트는 각각 입력 게이트, 뭐 출력 게이트, 삭제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게이트는 이제 과거에 정보를 얼마나 삭제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며 그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기 기억 정보와 장기 기억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진행하신 프로젝트는 경기도라는 어찌 보면 작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를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예측 모델링 활용하는 것이 조금은 일반화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그 데이터를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이렇게 일반화한 것에 대한 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것을 하고자 할때 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가 그 경기도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작아서 그 일반화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기도를 연구 범위로 선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특성이랑 이제 경기도 지역 간의 그 특성 간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게 저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사람 간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그 인구의 이동이랑 밀집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감염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제 차량의 이동을 의미하는 그 통행이 잦을수록 그 감염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뭐 서울, 인천과의 인구 유출입이 잦은 경기도를 연구 범위로 선정을 하였고, 그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로 버스랑 지하철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이용 정도를 의미하는 승하차 수를 이제 다뤘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관리 주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데이터 수집 주기나 그 포맷 등 이런 형식 같은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구축된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의 전파의 심각성 같은 것들이 높은 경기도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향후에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통합해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 본 프로젝트에 우리 매트랩 경진되니까 아무래도 매트랩을 사용하셨을 텐데요. 매트랩의 어떤 점이 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 매틀랩이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정도 좀, 도움이 되었었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툴박스입니다. 그 툴박스가 이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은 뭐 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딥러닝 툴박스를 활용을 해서 딥러닝 신경망의 설계, 훈련, 분석을 보다 쉽게 수행했었고, 이 좀 구조화된 UI를 통해서 그 개발 중인 딥러닝 모형을 쉽게 저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받아가지고 굉장히 편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각화 부분인데, 그 매틀랩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각화된 그래프를 표현하기가 되게 용이했었고, 그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매틀랩은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그 AI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숙련자들도 편리한 기능을 통해서 신속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2개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준 일자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제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어떻게 이 값이 도출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가장 예측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잠복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틀부터 14일을 타임 레그의 값 시나리오로 설정해서 그 가장 우수한 타임 레그인 7일을 최종값으로 도출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7일이라는 값이 왜 도출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 그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 판정 이후에는 7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풋 데이터가 아웃풋 데이터에 반영될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LSTM의 히든 스테이트가 큰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인풋 데이터 중에서 버스 승하차 인원과 전차의 승하차 인원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둘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합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성능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실시간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합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뭐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거에 성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만 이용하는 특징도 있을 수 있지만, 버스랑 지하철을 환승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다음 연구에서 그 상관성을 좀 규명을 한 다음에 분석을 수행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발표와 답변해주신 할테팀의 박동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로 전이학습을 활용한 뇌파 기반 인간 의도 해독을 위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개발이란 주제로 고려대학교의 이화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화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매트의 그 챌린지 3등 수상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발표 자료가 준비되셨을까요?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이학습을 활용한 뇌파 기반 인간 의도 해독을 위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한번 이화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매트랩 AI 경진대회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과학연구실의 석사연구생 이화환입니다. 저는 전이학습을 활용한 뇌파 기반 인간의도 해독을 위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란 뇌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뜻하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뇌의 신호, 즉 뇌파만을 사용하여 직접 컴퓨터 또는 외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BCI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예시로 사람이 오른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할 때는 좌뇌의 운동 영역이, 왼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할 때는 우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외부 기기에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과정을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전이학습을 활용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뇌파를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신경망 모델이 뇌파의 특징을 정확하게 찾아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Explainable AI, 즉 XAI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XAI 알고리즘에는 특정 모델에만 사용되는 모델 스퍼시픽 방법과 모델에 관계없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어그노스틱 방법으로 나뉘며 후자에 속하는 레이어 와이즈 렐러번스 프로파게이션, 줄여서 LRP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예시와 같이 LRP 알고리즘은 히트맵을 통해 수탁만이 가지고 있는 벼슬과 수염이 수탁으로 분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파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매트랩 파일 익스체인지 기능을 활용하여 기학습된 신경망 모델을 불러와 뇌파 데이터를 사용해 전이학습을 진행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킵니다. 이후 XAI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상상을 할 때 뇌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뇌파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두피의 전극을 밀착시켜 측정하는 비침습적 방법을 사용하여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오른쪽 모식도와 같이 총 29명의 피험자가 가만히 쉬고 있는 상태와 뺄셈 암산을 수행할 때 측정한 뇌파를 사용하여 두 가지의 뇌 활성화 상태를 신경막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신경막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원신호 데이터의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토폴로지컬 맵으로 뇌파를 이미지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막 모델링 및 전이학습입니다. 먼저 파일 익스체인지에서 기학습된 르네5 모델을 불러온 뒤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 이미지화된 뇌파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오른쪽에 나타낸 파라미터 값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신경막 모델의 최종 분류 정확도는 29명에 대해 평균 약 75%의 성능을 보였으며 개별 피험자의 경우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인 92%의 피험자와 이와 반대로 기회 확률 수준인 53%의 낮은 분류 성능의 피험자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뇌파 분류 연구에서 의미 있는 수준인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 성능은 약 70%임을 기준으로 볼 때 29명 중 7명이 기준에 미달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피험자 간의 분류 성능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분류 성능이 가장 높은 피험자와 가장 낮은 피험자 2명에게 XAI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왼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1번 피험자, 오른쪽은 낮은 성능을 보인 29번 피험자를 나타내며 1번 피험자 결과는 암산 과제 수행 시 뇌 후두엽 부근에서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크게 나타났고, LRP 히트맵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찾아낸 반면 29번 피험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히트맵에서도 특징을 잘 찾아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현상은 일반적으로 뇌 알파 대역이 주의 집중과 깊은 관련이 있어 분류 성능이 낮았던 29번 피험자의 경우 암산 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 이로 인해 가만히 쉬고 있는 상태와 암산 과제 수행 시 유발되는 뇌파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분류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퓨처워크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전이학습을 활용한 신경막 모델을 통해 뇌파를 분류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XAI 알고리즘을 통해 신경막 모델이 뇌파의 특징을 잘 추출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이때 분류 성능이 낮았던 피험자는 특정 상상을 할 때 뇌 활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후 단계에서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신경막 모델을 사용하여 더 높은 분류 성능을 얻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며, 두 번째 목표로는 분류 성능이 기준보다 낮고 뇌의 활성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피험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뉴로 피드백 기술 또는 뇌에 전기 또는 자기 자극을 주어 뇌의 특정 활동을 촉진시키는 뉴로 모듈레이션 기술 등을 사용하여 뇌의 활성화를 더 촉진시켜 높은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나요? 발표해주신 우리 고려대학교의 이화은희님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중에서도 XAI가 점점 더 이 설명 가능한 능력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셨던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요. 선정된 질문들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매트앱 AI 경진대회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처음 프로젝트를 알게 된 계기는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관련 경진대회는 주로 뭐 파이썬 등의 다른 툴을 사용하나 제가 진행 중인 뇌파 데이터를 사용한 XAI 연구는 매트랩을 사용을 했었고, 매트랩을 사용하여도 높은 수준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연구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뇌파에 사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술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주셨네요. 좋은 질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피에서 측정하고 있는 비침습적 뇌파를 사용한 기술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서 주로 사용자의 의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뇌파를 통해서 글씨를 쓰는 BCI 스펠러 또는 뇌파를 통해서 휠체어를 조정하는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XAI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LRP라고 하는 제가 처음 보는 기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방문론의 좋은 점과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것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설명 가능 그 AI 보면 뭐 라임이라든지 샤플리 여러 가지 방문론들이 있는데 그걸 말고 이제 새롭게 지금 프로젝트에서 보여주신 LRP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XAI는 특정 딥러닝 모델에만 사용되는 모델 스퍼시픽한 방법과 딥러닝 모델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방법으로 나뉘며 그중 LRP는 후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러 딥러닝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LRP의 장점이며 발표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력 데이터, 즉 이미지 데이터에서 딥러닝 모델이 분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부분을 LRP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아까 뇌파에 관한 질문에서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XAI 기술이 뇌파를 이용한 기술이 사용될 때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추가적인 질문 좀 주셨네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인 블랙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란 인공지능을 통해 높은 성능은 얻을 수 있으나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XAI, 즉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와 같이 뇌파의 LRP 방법을 적용하여서 사람이 서로 다른 상상을 할 때의 뇌 활성화가 달라지는 특정한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중 어떤 뇌파 패턴이 인공지능 성능에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네트워크 모델링 위해서 레넷5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네, 사실 르네5 모델의 단점으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초기 모델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에 비해 낮은 성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얕은 층의 구조를 가지지만 이미지 분류에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XAI, 즉 LRP와 같은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더 발전된 네트워크 모델링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법 혹시 염두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도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오래된 모델인 르네5 모델 이후에 CNN 기반의 매우 고도화된 딥러닝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영상 처리에 높은 성능을 보이며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렉스넷이나 구글넷 등을 사용하여서 뇌파 분류 성능 자체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와 Q&A에 대한 답변을 주신 우리 이한희 학생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트릭 대학생 AI 경진대 토크쇼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된 웨비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한 발표 영상도 메서스 홈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메서스 코리아는 2023년에도 매틀랩 대학생 AI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매틀랩을 통해 구현해보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셔서 총 상금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매틀랩 대학생 AI 경진대회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정보는 추후 메서스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이브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는 메서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경진대회를 포함한 최신 소식과 기술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틀랩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매틀랩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동향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통해서 많은 정보 획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2 매트랩 대학생 AI 경진대회 토크쇼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